컨텐츠 기획 1 10주차 애플 강의 시작합니다. 연휴 동안 잘 쉬었습니까? 원래 좀 오랫동안 쉬면 다시 공부해야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좋은 5월이니까 또 공부 잘 해봅시다. 이제 10주차부터는 보다 좀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개념들은 하나의 정확한 정의와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여건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은 명확한데 개념이 발달한다는 거지. 이 개념이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개념을 발달시키는 기술의 진화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그 환경과 원인은 기술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AI 얘기하는 이유도 AI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 시간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초기 단계 AI로만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위험하지. 되게 공포스럽고 저작권을 뺏기는 것 같고 항상 인간이 이용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공포를 거의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기술적인 진화와 학습 비용을 거의 없게 만드는 편의성들이 인공지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기존에 네이버 검색하고 그다음 유튜브 검색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되 그 펀더먼털한 개념의 그 이해 위에 항상 탄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방향성을 매번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이보다 더 큰 기술적인 진화가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길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옛날 생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금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컨텐츠 기획 관련된 개념들은 늘 탄력적이라는 것, 언제나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술 베이스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10주차부터 공부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주차의 중요한 개념들은 공경제, 초연결 시대, 클라우드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사물 인터넷, 투사이드 마켓, 양면 시장, 컨텐츠 언디맨드 뭐 이런 식의 아주 본격적인 개념들이 툭툭툭 등장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봤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사례와 연동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운 말과 개념들의 연결로 설명하려고 하면 외우기도 힘들지만 응용은 더 어렵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빨리 찾고 그 사례 중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앞으로 발전할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을 함께 이해해야지 개념의 이해와 그 개념의 발전의 속도와 개념의 발전의 방향까지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96학번 여러분들 일기 선배들 내가 애니메이션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자료가 별로 책도 별로 없었고 시중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시에는 해외 영화제도 좀 나가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면서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구입해갖고 왔어요. 그 구입해갖고 온 비디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일본 더빙되거나 일본 자막 있는 애니메이션,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유럽 애니메이션, 뭐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사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복제를 했지. 나쁜 짓이지만 불법 복제를 당신 했어. 90년대 후반에는. 그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CD로 구워져서 나오더라고. 2000년대 가니까 계약이 돼서 정품으로 CD가 판매가 돼요. 그랬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게임기가 나오면서 DVD가 우리나라에 일반화가 됐어요. DVD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DVD를 또 샀지. 조금 지나니까 블루레이라고 더 용량이 크고 화질이 좋은 게 나왔어. 블루레이까지 샀어요. 그렇게 사다 보니까 한 2010년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거의 수백 장, 1000장 넘는 DVD와 CD와 블루레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2020년이 되면서
OTT가 등장했지.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구독 경제 이렇게 되면서 내 방 안에 연구실에 가지고 있었던 건 수천 장의 DVD와 블루레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지. 정말 돈으로 한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컬렉터로 수집한 거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OT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DVD나 CD나 블루레이를 사지 않고도 콘텐츠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나 보관할 때마다 수집할 때마다 써야 되는 거대한 돈도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유 경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OTT가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운로드 서비스의 컨텐츠 개념을 본다면 그런 게 바로 공유 경제고, 제조적으로 본다면 당근 같은 게 당근이라는 앱 같은 것이 일종의 공유 경제의 중요한 이그젠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유 경제라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사고 내가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남을 주니,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내가 어떻게 또 쓰니, 뭐 이런 식의 아주 옛날 생각으로는 공유 경제가 가동되지 않지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더 저렴하게 쓰고 싶고 가성비를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니면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어머니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겠다 보니까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물려 쓰고 하는 식의 이쪽에 공유 경제가 일상화되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 공유 경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든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든 거대한 서버에서 그 컨텐츠 용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구름이라고 부르지. 하늘의 구름 같은 곳에다 그걸 다 저장을 했다가 내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MMORPG, 리니지 같은 거 아주 고용량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제대로 하려면 막 용량 크고 속도 빠르고 그래픽 카드 좋은 PC방 PC에다가 게임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집에 PC보다 PC방 PC가 훨씬 좋다고 앉아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PC방 돌아가는 게임처럼 고용량 고사양의 컴퓨터를 집에 갖다 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리니지를 하려면 그 용량을 어떻게 스마트폰이 얇은 게 다 해낼 수 있겠어.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저 위에 하늘에 거대한 용량의 게임을 넣어놨다가 내가 게임 할 때마다 시별로, 초별로, 분별로 필요한 용량만큼 갖다 쓰고 그 용량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국은 공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구독 경제와 일상화되어 있는 OTT 또한 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그 다음에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그게 초연결 시대를 전제로 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자, PC가 퍼스널 컴퓨터라는 PC가 개인용 컴퓨터로 등장하면서 원래 거대한 방에 엄청난 고용량 컴퓨터로만 PC를 쓰던, 쌤 대학 다닐 때는 그 전산실이 따로 있었고 전산실에 들어가야지만 그 학교 PC를 인트라넷으로 쓸 수 있었어. 근데 90년 넘으니까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개인용 PC를 살 수 있게 된 거야. 가격이 저렴하게 되니까. 물론 처음 나왔을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했어, PC가. 지금은 뭐 100만 원도 안 되지만. 이런 PC가 등장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입니다. MS가 윈도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운용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걸 다 윈도우로 썼기 때문에 전 세계 PC가 다 윈도우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거를 한번 다이다 이번 말이구나. 1대1로 붙어보자고 애플에서 매킨토시를 만들었다가 박살 난 거잖아. 호환성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실 매킨토시에서 가져온 하나의 기술이 마우스지. 원래 처음에 MS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이거 편하네? 마우스가 MS로 오면서 MS가 PC 시장에 거대한 공룡이 됐고, 그 공룡 시스템을 다 움직인 게 윈도우였다고. 수십 년 동안 MS가 그걸로 돈 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MS가 고민하게 된 거지.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PC를 안 켤 거 아니야. 스마트폰으로 모든 이게 다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MS는 망하나? 윈도우가 안 팔리는데? 그래서
회사의 아이디어로 계속 고민하다가 신사업으로 투자해서 만든 게 클라우드 서비스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MS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계의 발달, 기술의 발달, 서비스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가를 이미 파악해서 회사의 주력 수익 모델을 윈도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미국의 10대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회사조차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때그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뀔 때 난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되겠다라는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주차는 바로 이 공유경제와 그 다음에 초연결 시대, 사물인터넷, 그리고 양면시장, 컨텐츠 언디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공유경제 이야기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 OTT도 얘기를 했고 당근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의 펀더먼틀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또 잘해야 될 게 빨라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보안성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연계가 효율적이 있어야 돼. 몇 가지 특징이 있겠지. 그걸 잘해야지만 공유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펀더먼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컨텐츠도 이 공유경제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되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24시간 장소 구분 없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죠. 자,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그겁니다.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연동시켰을 때 어떠한 요소들이 관리돼야 되고 전략들이 연동돼야지만, 같이 가야지만 컨텐츠의 공유경제 수익 모델과 소비 환경이 적절하게 최적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경제 시스템에서 연동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것이 공유경제의 개념의 이해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연결 사회 기반의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릅니다. 단어도 달라요. 클라우드고 크라우드야. 완전 발음이 달라. 이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엔 참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 이게 뭐 내 돈 내고 물건 사는 건데 미리 내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물건 사는 건데 그거를 뭐 선착순으로 판다거나 한정판으로 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따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서비스 정도로만 이해를 했지. 근데 이게 이제 달빛 천사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사고를 쳤죠.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게 10주년인가 20주년 기념 사업을 한국 성우가, 일본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스타가 성우잖아요. 일본 성우가 불렀던 노래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국판 달빛 천사의 CD를 만들겠다. 일종의 그 음원 CD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한국 성우들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 테니 달빛 천사라는 애니메이션 좋아했던 팬덤에 그 당시 10대였지만 지금 3040이 돼 있는 팬덤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3만원짜리 쿠폰을 사든 6만원짜리 쿠폰을 미리 예약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CD에 음원이 달려있는 CD나 USB나 굿즈 같은 거 내지는 일본 성우와 그 포스터나 그 달빛 천사의 원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다 한꺼번에 한 세트로 주겠다. 3만원이면 1세트, 6만원이면 2세트 이렇게 주겠다. 한정판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목표 금액이 1,5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천 명이 수만 명인가 돈을 3만원 6만원 내다 보니까 그 돈이 수십억이 돼버렸지. 갖고 난리가 나버렸던 거예요. 와, 애니메이션의 팬덤이 이 정도로 막강하구나.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을 했더니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구나. 근데 한국 사회는 항상 잘 되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갖고 그 돈을 갖고 다 분배를 하긴 했지만 돈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콘서트를 하겠다고 한 거야. 자기들이 그 녹음했던 음원 가지고 콘서트를 하겠다. 근데 사실 거기 누가 노래를 한국 성우들이 분다고 누가 보겠어요? 일본 성우 초청을 하고 뭐 일본 원작자도 온다고 뭐 이런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 이제 그런 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니까 항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건 뭐야? 우리가 이러려고 한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여기 샘플로 여러분들 참고 PPT로 작년 선배가 올렸던 그 10주차 PPT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참고하실 때, 아, 작년 수준의 기술과 작년 수준의 플랫폼 서비스와 작년 수준의 개념들은 이 수준이었구나. 그럼 올해는 얼마나 그게 또 1년 만에 진화가 되는가 찾아봐야 돼, 사례를. 특히나 이 초연결 사회가 기반이 된 컨텐츠 크라우딩 펀딩,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의 기본적인 특성, 기본적인 비전, 기본적인 기능은 뭘까요? 이거는 잠재적이고 이미 지나갔고 잊혀진 IP를 다시 부활시키는 완전히 CPR이야. 응급조치. 진짜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그 팬덤이 다시 살아나서 그 IP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가지고 슈퍼 IP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응급조치를 넘어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소비자와 팬덤의 정확한 지점에다가 그 펀딩의 제안서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팬덤의 돈을 십시일반 돈을 걷어보니까 그게 진짜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몇백 명 해가지고 돈 안 되니까 그냥 크라우드 서비스 아웃, 다시 다 환불, 이런 것도 참 많거든. 그런 사례들 한번 찾아봐서 과연 이런 식의 크라우드 서비스가 이 선순환 구조의 컨텐츠 생태계에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던 펀딩을, 잠자고 있던 팬덤의 펀딩을 끌어올려가지고 진짜 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던 컨텐츠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모두에게 야, 역시 안 되나 보다. 크라우드 펀딩은 힘드나 보다.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은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인지 한번 그런 사례를 찾아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식의 변인을 잘 통제해야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컨텐츠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연구 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1학기 때 쭉 컨텐츠 기획 원을 하면서 첫 번째가 컨텐츠 개념이 뭐냐, 두 번째가 플랫폼 개념이 뭐냐 했잖아요. 바로 그 플랫폼 개념의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개념적인 설정이 바로 two-sided market, 양면 시장입니다. 양면 시장 그거잖아. 공급자와 소비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만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판매와 효율적인 소비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양쪽이 다 플러스의 긍정적 기능이 확인된 상황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가 양면 시장입니다. 양면 시장이 잘 된다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도 모두가 오케이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게 안 그러면 되겠어? 양면 시장이? 결국 투사이드 마켓이라는 양면 시장의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컨텐츠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효과와 환경이 구축이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투사이드 마켓이라는 양면 시장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컨텐츠 서비스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다 기능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재방문하고 그 안에서 또 팬덤이 형성돼서 끊임없이 팬덤의 선순환 구조의 양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 또 그렇게 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게 세 번째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on demand. 우리가 이제 VOD 얘기해요. VOD, 비디오 on demand, 비디오 on demand 이런 것처럼 컨텐츠 on demand는 내가 그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주문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를 봐서 컨텐츠 on demand라고 그러지. 이거를 POD도 있어, Printed on Demand도 있어. 출판 사업에 이런 거예요. 책을 1000권, 2000권 찍잖아. 책을 만들잖아. 그럼 창고에 책을 쌓아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책을 판매하려면 사람들은 이 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플랫폼이 어디야? 서점이잖아. 또 온라인 서점이지. 거기다 책을 보내야 돼, 도매상에서. 그래서 책을 10권, 20권 보냈다가 교훈과 책이 다 팔린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또 10권, 20권 보내고, 그때 책을 20권 주로 갔을 때 앞에 줬던 20권의 돈을 받아오는 구조가 출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출판 시장은 책을 만든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을 서점으로 유통시킨 사람도 중요하고, 그 유통시키기 전에 중간에 창고에다가 재고를 쌓아두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 받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이 돈이 다 그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판 시장이. 그런데 이게 POD, Printed on Demand가 되면
출판사 지하에다가 인쇄기를 만들어 놓고 온라인으로 나 이 책 사고 싶어요 라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책을 인쇄를 해서 책 한 권 뚝딱 만들어 갖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창고 같은 재고 비용 필요 없고, 도매 시장 필요 없고, 유통 시장 필요 없고, 앞에 있는 모든 생태계에 그 과도하게 돈을 발생시켰던 중간 단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컨텐츠 온 디맨드입니다. 배급 시장의 효율화, 그 다음에 재고 시장의 효율화,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서 그걸 받아주고 뭐 남겨주고 뭐 기다려주고 이런 식의 중간에 마진을 뽑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한 손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컨텐츠 온 디맨드의 효과입니다. 바로 이 컨텐츠 온 디맨드가 디지털이 되고 또 초연결 시대에 공유경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컨텐츠 온 디맨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PTV에서 그 SK 브로드밴드가 하고 있는 뽀로로 서비스가 그 이렇게 TV를 보다가 IPTV에서 엄마들이 5월 어린이날 뽀로로 다운받아야지 딱 돈 주고 받아. 그게 우리가 그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양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컨텐츠 온 디맨드라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는 IPTV 시스템 내에서 양면 시장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1년에 가장 VOD가 많이 판매되는, 뽀로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는 뽀로로를 가장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뽀로로 CG가 30회 분량이다. 그러면 30회 분량 중에 어느 회에 뽀로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순식간에 VOD를 많이 샀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면시장의 기능이거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겠어요? 상계동, 중계동에서는 뽀로로의 VOD를 많이 사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뽀로로 인형이 더 많이 가는 거지. 압구정동에는 거의 사람들이 VOD를 안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는 뽀로로 인형이 안 가는 거지. 30회 시리즈 중에서 15회 때 사람들이 많이 샀다 봤더니 뽀로로 친구가 생긴 거야.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거지. 야, 또 재밌게 많이 봤네, 많이 다운로드 받았네 보니까 뽀로로가 막 친구랑 엄청 싸운 날이 있어. 막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긴 날.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스토리텔링이나 등장인물이 나오거나 어떤 아이템이 새롭게 등장해서 아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엄마들이 사주는 거지. 결국 이런 양면 시장에서 VOD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만드니까 그 데이터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좋은 컨텐츠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유통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컨텐츠 온 디맨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컨텐츠의 기획과 컨텐츠 수익 모델을 구현시킬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바로 그 양면 시장의 특징과 컨텐츠 온 디맨드가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컨텐츠 온 디맨드가 이제는 보다 더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생하는가, 이게 큐레이션까지는 더 될 거 아니야. 큐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더 빨리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엔 또 AI가 큐레이션 연동되면 더 살벌해지겠지. 이런 사례들 한번 찾아보시면 작년보다는 또 다른 컨텐츠 온 디맨드의 현황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5번째는 스마트 홈 시스템과 IoT,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데, 냉장고에다가 야채를 사서 장을 봐서 냉장고에 딱 넣는 순간에 냉장고 안에 그 기기들이 어떤 야채가 들어와 있는 걸 알아서 냉장고 앞에 있는 화면에 배추 한 포기, 양배추 하나, 풋고추 하나, 두부 두모 이렇게 다 써주는, 화면이 딱딱 켜져.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인식을 해갖고, 그럼 거기에 인식하는 화면 밑에가 유효기한이 써져. 그 유효기한이 며칠 안 남았으면 그 냉장고가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 지금 냉장고에 사놨던 두부가 이틀밖에 유효기한 안 남았으니까 빨리 먹으세요. 근데 그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터치를 하면 그 두부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의 설명과 레시피가 나한테 와. 결국 냉장고로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 냉장고만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밥솥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이 IP를 가져. 여기서 말하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갖게 되는 거야. IP를 갖고 걔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걔랑 계속 소통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IoT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걸 우리가 스마트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현재 삼성이나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연동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IoT 서비스가 사물 인터넷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텐츠가 얹어지게 됩니다. IoT 서비스가 일상화되면 거기에 바로 컨텐츠가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로 이런 레시피가 있고 이런 요리가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진짜 쿡방처럼 맛있게 만들어 먹고, 이틀 남은 두부 내지는, 자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두부 있죠? 고추 있죠? 이건 이렇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는 레시피의 컨텐츠를 쿡방으로 만들어서 얹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사례들이 스마트홈과 IoT 융합 사례의 컨텐츠의 앞으로의 구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바로 10주차의 공유경제와 초연결 시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컨텐츠 적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들어보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10주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